동아시아사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진도를 월요일에 계속 수업이 빠져서 월요일에 계속 수업이 빠져가지고 이걸로 계속 나가게 되네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나가게 될 겁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3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그 17세기에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먼저 중국은 당시 원래 명나라였죠. 명나라였는데 명나라는 내부적으로 점점 나라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 환관이 득세했고 그리고 정치가 부패합니다. 외부에서는 북로남외라고 하거든. 북쪽에 몽골족, 남쪽에 왜구. 특히 몽골은 토목보의 변이라고 해서 명나라 황제가 포로로 잡힌 적도 있습니다. 몽골하고 싸우다가. 남외에는 왜구의 침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척계광이라고 하는 그 명나라의 명장이 있는데 이 척계광이 활약을 하기도 했으나 어쨌든 계속 쳐들어오는 상태죠. 외부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내부로도 환관이 득세하고 정치 부패한 상황이야. 이때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이름 외우기 쉽죠. 장거정이 개혁을 시도해요. 옛날에 송나라에는 왕안석이 있었다면 명나라에는 장거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조편법이라고 해서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몰락하고 있죠. 이걸 흐름을 바로잡기에는 좀 늦은 상태죠. 명나라는 계속 몰락 중. 그때 우리 조선은 어땠느냐? 한국 조선이죠. 조선은 내부로는 내부에서는 그 성리학 질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조선을 건국했던 그 성리학이 이제 완전 뿌리를 내립니다. 성리학 질서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사림이 집권을 했었죠. 훈구랑 싸우면서 4대 사화 겪고 결국 그 서원과 향약을 통해 사림이 집권합니다. 그런데 사림은 자기들끼리 또 세력이 나뉘어요. 붕당이 형성됩니다. 동인 서인 나뉘어가지고 붕당이 형성되고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 붕당의 대립 속에서 토지 겸병이 엄청나게 심화되었고, 겸병은 그 소수 몇 명이 많은 대토지를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몰락이 이루어집니다. 농민들 5명이 가질 수 있는 땅을 1명이 가지면은 이 4명의 농민은 다 망한 거죠. 다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토지 겸병과 농민 몰락. 외부는 어땠느냐? 조선의 외부 정책은 4대 교린이라고 했었습니다. 명나라의 4대하고 저 나라들 일본하고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 이걸 안 썼네요. 토지 겸병과 농민 몰락으로 국방력은 당연히 약해지겠지. 나라의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의 상황은 일본은 센코쿠 시대가 와요. 무로마치 막부는 힘이 없었다고 했죠.
그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세웠고 요시미스 때 남조를 정벌하면서 남북조를 통일했던 무로마치 막부. 하지만 이미 무로마치 막부는 등장 때부터 그렇게 뭐 강력한 막부가 아니었어요. 힘이 등장 때부터 지방 통제력이 약했고 센코쿠 시대에 혼란이 옵니다. 센코쿠 시대는 그냥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국의 전국 시대 같은 거예요. 그 막부가 있긴 있어. 무로마치 막부가 있긴 있는데 각지의 영주 다이묘들이 세력을 잃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허수아비인 거죠. 마치 춘추 전국시대 때 주나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후들이 막 싸웠잖아. 서로 세력을 잃어가지고.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던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진 사람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전해줬던 무기인 조총을 앞세워 센코쿠 시대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는 통일한 이후에 전국의 토지 조사 그리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도량형은 진시황할 때 했었죠.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무기를 몰수해요.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또 싸움 난다. 그거 다 뺏자. 이걸 통해서 병농 분리를 꿈꿨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농민들을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사무라이가 농민들을 지배를 하면서 세력을 이루면 또 다른 전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 농민들의 무기를 뺏고 그리고 전국의 토지를 다 조사하죠. 그리고 나서 무역의 확대를 원해요. 일본의 무역이 확대돼야 된다. 또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면서 있었던 그 군사적인 그들의 불만 이런 거를 배출해야 된다. 군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만들이 쌓이고 있거든. 마지막으로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얘들은 통일을 하고 한창 이제 영토를 확장해 꿈꾸고 있을 때죠. 자, 임진왜란 배경이 되었고, 다음 전개. 잘 알려졌듯이 초기에는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이 유리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그리고 의병들의 등장, 또 조선이 망하면은 다음 명나라 차례였거든. 명나라의 원조, 이런 걸 통해서 전황이 조선에게 유리해지기 시작했고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명나라의 원군을 받아서 빼앗겼던 평양성을 돌려받습니다. 그 이후 뭐 벽제간 전투라고 해서 중요 전투가 하나 있어요. 다음 강화 협상이 벌어집니다. 평양성 탈환하니까 일본도 우리가 계속 우세했는데 점점 우리가 불리하네. 협상하자. 하지만 강화 협상은 결렬되고 다시 일본이 침입하는 정유재란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일본이 재침해요. 근데 정유재란 때는 조선도 이미 준비가 잘 돼 있었죠. 뭐 크게 일본이 승전을 하지 못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이 철수하였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 일단 조선에서는 이거를 임진왜란이라 불러요.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근데 일본에서는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분로쿠 게이초의 역, 이거 그 당시 호칭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거 교과서 9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크역은 임진왜란, 게이초역은 저기 정유재란, 그 당시에 그들의 호칭, 천황들의 호칭, 그거 갖다가 이렇게 쓴 거죠. 다음에 중국에서는 항외원조, 우리가 도움을 줬다, 그런 전투다, 이렇게 각각 좀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자, 어찌됐건 임진왜란은 끝났습니다. 그 결과 요걸 먼저 씁시다. 그 피해로 조선에서는 국토 황폐화, 인구도 줄었고 민생도 되게 안 좋아졌겠죠. 일본에서는 무사와 농민의 고통, 전쟁하는 과정은 뭐 쉽진 않았겠지,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에도막부 등장도 옛날에 배웠던 것 같네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몰락하고 새로운 이 정권으로 넘어갑니다. 명나라는 이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여진이 성장하게 됐어요.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군대 보내느라고 여진을 견제하지 못했거든. 그 사이에 여진족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진의 성장,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이에 대해 우리 조선은 조선과 후금,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는데, 그 관계가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펴니다. 명나라를 버릴 순 없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우리의 부모 같은 나라였고, 또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잖아. 위에 나왔었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이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명나라의 도움은. 그래서 버릴 순 없는데 지금 후금이 저렇게 강해지는 판에 지금 후금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지. 결국 명나라를 도와 군대를 보내되 바로 항복을 시켜버립니다. 명나라가 지면 항복해라. 당시 강홍립이라는 사람이 항복을 해버리죠. 이걸 통해 전쟁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해군의 정책은 인조반정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당시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켰고, 인조 정권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야만족을 친하게 지내냐, 친명배급,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자. 특히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와서 군대를 모아서 청나라의 후금의 후방을 공격하는 거야. 후금이 여기 있고 조선이 여기 있고 명이 여기 있거든. 근데 명나라 장수가 와서 여기서 군대를 주둔하면서 후금의 뒤를 찌르려고 했던 거야. 이 모문룡을 조선이 지원해 줍니다. 자, 결국 후금이 화가 나서 조선에 침입해 들어오는 전쟁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 이야기였습니다.